은호의 휴대폰에 찍힌 단 한 장의 사진이 고성이가 20년 넘게 쌓아 올린 가족이라는 성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크리스마스가 지나고도 마음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는데요. 지은호, 그러니까 한유라라는 이름을 품고 살아온 은호는 새벽에 울린 문자 한 통에 손끝이 얼어붙었었습니다. 발신번호는 저장돼 있지 않았고 내용도 짧았어요. 당신이 찾는 답 여기 있어요. 그리고 사진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요. 낡은 아기 팔찌 사진이었습니다. 병원 이름이 반쯤 지워졌는데도 또렷하게 읽히는 글자가 있었어요. 우진.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혈액형 표기, 날짜, 담당 간호사 이니셜까지. 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진이 자기 인생을 찾으러 떠난 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고, 그 우연을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조용히 준비해온 느낌이어서였어요. 은호는 바로 순이에게 전화하려다 멈칫했는데요. 고성이가 순이 가게까지 흔들어 놓았던 그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은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겉으로는 품위와 체면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누르는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거리요. 그리고 두려움이 커질수록 고성이는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호 자신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고성이가 성재의 양모라는 사실이 점점 선명해지고 우진의 생모에 대한 실마리가 가까워질수록 은호의 마음 안에는 이상한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내가 진실을 알고 싶었던 게 맞나? 라는 의심이요.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잃을 것도 커지니까 은호는 마음이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그 문자와 사진이 은호에게 갔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였는데요. 고성이는 아침 일찍 진석을 찾아갔습니다. 진석은 늘 그렇듯 딱딱한 얼굴로 고성이를 맞이했지만 고성이가 입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 애가 움직였어. 우진이도 은호도 다 연결됐어. 진석은 잠깐 눈을 깜빡였고 그 짧은 멈춤이 고성이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고성이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척하면서도 결국 본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정리해줘. 당신이 했던 일들 지금이라도 덮어. 진석은 그제야 낮게 웃었고요. 덮어? 라는 말에 고성이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석은 고성이가 가장 듣기 싫은 문장을 아주 태연하게 꺼냈습니다. 덮을 수 있는 건 덮어지기 전에 덮는 거야. 지금은 누가 덮을 수 있겠어. 고성이는 그 순간 깨달았는데요. 지금 이 일은 단순히 은호와 우진의 문제가 아니라 진석 자신에게도 치명적이라는 걸요. 고성이는 자기도 모르게 진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망해. 나만 망하는 게 아니야. 진석은 손목을 빼며 고성이를 똑바로 봤고 그 눈빛이 말해줬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어야지. 고성이는 분노와 공포가 섞인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고성이는 결심했는데요. 은호를 직접 꺾어야 한다고요. 우진이 어디 있든 찾는 건 그 다음 문제였습니다. 같은 시간 박성재는 수빈과 헤어진 뒤에 무너진 얼굴로 며칠을 버텼습니다. 박성재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숨이 막혔어요. 수빈의 헤어지자는 말이 단순히 사랑의 끝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부정당한 느낌이었거든요. 사랑을 지키려고 싸워도 결국 가족과 현실 앞에서 무너져야 한다면 박성재는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졌습니다. 그런데 박성재에게도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요. 어느 날 우편함에 아무 발신자도 없는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안에는 복사된 서류 한 장이 있었어요. 오래된 입양 관련 서류 조각이었고 이름이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박성재는 단숨에 알아봤습니다. 자신의 이름 옆에 모란이 비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빈칸을 누군가가 억지로 채워 넣으려 했다는 흔적이요. 박성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머리로는 부정하고 싶은데 마음은 이미 다음 페이지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결국 고성희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나 정말 당신 아들이 맞아? 라고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집이 무너질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고성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됩니다. 고성희는 평소처럼 단정한 말투가 아니었어요. 그 사진 누가 흘린 거야? 반드시 회수해. 우진은 절대 우리 쪽으로 오면 안 돼.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발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우진. 고성이가 두려워하는 이름. 그리고 회수라는 단어. 그 순간 박성재는 깨달았는데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고성이가 숨기는 게 너무 많다는 증거였어요. 우진은 그때 어디에 있었냐면요. 우진은 누군가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사라진 뒤 우진은 무작정 도망쳤지만 무작정만은 아니었어요. 우진의 손에는 메모가 있었거든요. 아기 팔찌를 찾아. 이름이 적혀 있어. 그 메모를 준 사람이 누군지는 우진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진은 분명히 느꼈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미끼처럼 쓰고 있다는 느낌이요. 그게 싫어서 도망친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우진은 도망친 자리에서 더 큰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결국 은호에게 연락합니다. 그 연락이 은호를 또 한 번 흔들었는데요. 은호 누나 나 혼자 못하겠어. 근데 돌아가면 또 갇힐 것 같아. 은호는 우진의 목소리에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우진이 자기 인생을 찾으러 갔다고 말했던 건 맞지만 그건 멋진 독립이 아니라 두려움 속의 탈출이었거든요. 은호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너는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너를 이용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조심하자. 은호는 우진의 위치를 묻지 않았어요. 고성희의 귀가 어디에 붙어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대신 은호는 우진에게 약속했는데요. 내가 너를 찾는 게 아니라 너를 지켜줄게. 그 말이 은호 자신의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철과 이지혁 쪽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여전히 가족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기준을 들고 있었고 이지혁은 더 이상 그 기준 안에서 숨쉬기 힘들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와 지은호, 우진이 얽힌 사태를 보면서 점점 더 확신했어요.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누군가의 인생을 묶는 건 가족이 아니라 폭력이라고요. 이지혁은 이상철에게 말했는데요. 아버지, 가족이란 말로 사람을 눌러놓고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상철은 화가 났지만 이지혁의 눈빛이 너무 단단해서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내가 그렇게 나서면 너도 다친다.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치지 않기 위해 침묵했던 시간이 더 오래 아팠다는 듯이요. 이지혁은 그날 밤 은호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냅니다. 혼자 하지 말자. 그 짧은 문장이 은호에게는 이상하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박영나 쪽에서 또 다른 불씨가 터졌는데요. 박영란은 진석에게 웹툰 작가 일을 하게 해달라고 덤볐던 뒤로 집안에서 완전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속이 타들어가는데도 철없다는 말로만 덮이는 현실이 너무 억울했어요. 박영란은 결국 은호를 다시 찾아가는데요. 이번에는 사과만 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박영란은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 나도 알아야겠어. 내가 왜 이렇게 여기서 숨도 못 쉬는지. 박영나가 언니라는 말을 다시 꺼낸 순간 은호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그 말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려진 것 같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에게라도 손을 잡히고 싶은 마음이 다 섞여 있었거든요. 은호는 박영나를 밀어낼 수도 쉽게 받아줄 수도 없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경계심이 올라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연민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박영나는 은호에게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는데요. 박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우연히 들었어. 엄마랑 진석 아저씨가 통화하는 걸. 나도 모르게 녹음이 됐어. 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USB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은호는 깨달았어요. 박영나가 단순히 반항하는 아이가 아니라 진실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은호는 그 자리에서 USB를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재생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박영란은 은호를 놓아주지 않았는데요. 언니, 나 그냥 나 혼자 미친 사람처럼 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알고 싶어. 엄마가 왜 그렇게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지. 은호는 박영나의 눈에서 처음으로 화가 아니라 무서움을 봤습니다. 그 무서움이 은호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은호는 결국 박영나에게 말했어요. 영나야, 너한테 필요한 건 싸움이 아니라 너를 지켜줄 어른이야. 내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너 혼자 두진 않을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은호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고성희였는데요. 고성희는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깔았지만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은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조용한 데서. 은호는 싫어요라고 하고 싶었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성희가 조용히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거든요. 내가 숨기고 있는 애우진. 그 애가 어디 있는지 나도 이제 알고 싶어졌거든. 은호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고성희가 알고 싶어졌다는 말은 곧 찾아내겠다는 뜻이니까요. 은호는 고성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진이 위험해질 것 같고 받아들이면 은호 자신이 휘말려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 딜레마가 은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은호는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가는데요. 고성희는 예상대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치 모든 게 정상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눈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무언가를 빼앗기기 직전의 사람 눈이었어요. 고성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호야, 너 한유라 맞니? 은호는 그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고성희가 은호의 본명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고성희의 말투가 너무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누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진을 왜 그렇게까지 붙잡으려고 하는데요? 고성희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실수했다는 듯 아주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이 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진심과 거짓을 섞어 던졌습니다. 우진이 밖에 나가면 너도 다쳐. 성재도 다쳐. 나도 다쳐. 우리 모두 다쳐. 은호는 그 우리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싫었습니다. 은호는 웃음도 아닌 웃음을 흘리며 말했어요. 고성혜 씨가 말하는 우리 안에 우진은 없잖아요. 그 말에 고성희의 표정이 잠깐 깨졌습니다. 단정한 가면이 아주 얇게 금이 간 순간이었는데요. 고성희는 그 금을 급히 감추려는 듯 목소리를 낮춥니다. 은호야, 나도 지키려고 그랬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확신했어요. 그때가 있다. 숨긴 과거가 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우진과 성재를 동시에 가리킨다. 은호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데요? 누구를 위해서였는데요? 우진이 엄마는 누구예요? 고성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성희는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은호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걸었어요. 우진을 내게 보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진실을 조금씩 알려줄게. 은호는 그 자리에서 차가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거래로 말하는 순간 고성희는 더 이상 어른도 보호자도 아니었습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는데요. 그때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성재가 너를 지키려고 할까? 아니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할까? 은호는 그 말에 멈춰 섰습니다. 고성희가 왜 갑자기 박성재를 꺼냈는지 그 의도가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은호가 믿고 싶은 사람을 흔들어 놓겠다는 의도요. 은호는 고성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성재를 이용하지 마요. 그 사람은 이미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로 무서웠는데요. 흔들리면 잡아야지. 내가 잡을 거야. 그날 밤 박성재는 결국 수빈을 찾아갑니다. 박성재는 붙잡겠다는 말 대신 아주 솔직한 말부터 꺼냈어요. 수빈아, 나 자신이 뭔지 모르겠어. 수빈은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는데요. 수빈은 헤어지자고 했지만 박성재의 고백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수빈은 흔들리면서도 버티려고 했습니다. 성재야, 너 지금 약해서 그래. 시간 지나면. 박성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써놨어. 수빈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고 물었습니다. 그게 고성애 때문이야? 박성재는 대답 대신 봉투에서 서류 조각을 꺼내 보여줍니다. 수빈은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글자 몇 개만으로도 느껴졌거든요.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사람을 바꿔치기한 수준의 비밀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진실이라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도 각자 다른 이유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은호는 우진을 지키기 위해, 박성재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박영란은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이지혁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구조를 막기 위해, 이상철은 가족이 산산이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 그리고 고성희는 잃어버리면 끝장이라는 공포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은호가 집으로 돌아와 USB를 재생하려는 순간 문자가 하나 더 도착합니다. 이번엔 아까와 같은 발신 번호였는데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USB에 있는 건 시작일 뿐. 진짜 열쇠는 성재가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밤 성재가 먼저 움직이면 우진은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은호는 그 문장을 읽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박성재를 믿고 싶지만 고성희의 말이 계속 귀에 걸렸거든요. 성재가 너를 지키려고 할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할까? 은호는 그 질문에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박성재의 이름을 눌러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지금 전화를 걸면 박성재를 살릴 수도 있고 동시에 박성재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호의 멈칫한 손끝보다 더 빨리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였는데요. 고성희는 이미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밤 성재가 움직이기 전에 우진부터 잡아. 은호는 그 순간에도 몰랐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누군가는 가족을 되찾고 누군가는 가족을 영원히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걸요. 그리고 그 갈림길의 한가운데에 지금 박성재가 서 있다는 사실을요. 박성재가 서 있다는 사실을요.